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중국 다롄시의 모습입니다.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마치 하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형성된 급류에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자전거를 타던 사람은 폭우에 휩쓸렸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는 19일 아침까지 133회 비가 왔는데 그중 88가 1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폭우에 그야말로 도심이 물바다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된 내막에는 중국식 부실공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도심의 배수 기능이 전혀 동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도심에 거대한 급류가 형성된 것입니다. 급류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집 전체를 물살이 관통해 지나갔으며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을 하천으로 쓸어가기도 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과 허베이성의 접경에 위치한 후르다오시에서는 평년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 가까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랴부랴 홍수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배수 시설이 동작하지 않는 상황에서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마을 4곳의 통신이 끊어져 헬기가 구조 작업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넘게 폭우가 쏟아진 랴오닝성 지역에 또다시 추가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최근 중국의 물난리를 보면 폭우도 폭우지만 이렇게까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심각한 집안 침하 문제입니다. 중국 대학연합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대도시 45%는 매년 3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하수 유출 때문에 집안이 침하되었고 해수면 상승이 겹치면 홍수 피해가 예전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세기부터 급격한 도시화를 겪는 중국에서 도시의 45%가 매년 3 이상 가라앉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는 국제적인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시된 중국 주요 도시들의 집안 침하에 대한 전국 단위 조사 논문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수 유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상수도 개선 등으로 침식을 멈추지 않으면 향후 해수면 상승과 맞물려 도심 내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 게시된 논문은 베이징 대학을 포함해 중국 주요 대학에서 근무하는 63명의 연구진이 합동으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중국 주요 도시의 침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 200만 명 이상의 도시 82곳을 조사했는데요. 이들은 유럽 우주국 ESA이 운영하는 지구 관측 위성 센티넬1의 레이더 자료를 이용해 고도 변화를 측정하는 동시에 지상에서 수신한 위성항법 장치 GPS 신호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지역의 45%는 매년 3씩 가라앉았습니다. 10 이상 급속하게 가라앉는 지역은 쿤밍난닝, 원저우 푸저우, 정저우 핑딩샨, 베이징 텐진 등이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사는 인구만 6,700만 명에 달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상하이는 1920년대 이후 3회 이상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 대륙도 일본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연구진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건물 무게가 집안 침하에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하수 유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미국 휴스턴, 인도 델리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빈약한 상수도 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지하수로 생활하면서 지하수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카르타는 매년 2cm 이상 가라앉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비교적 최근에 퇴적된 곳으로 지하수가 말라버리면 가라앉는 경향이 강하다며 경고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중국 허난성 핑딩샨의 경우 해마다 109씩 가라앉고 있다며 침하 원인이 탄광 개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2020년 기준으로 해수면보다 낮은 중국 땅은 전체 6% 수준이지만 100년 뒤에는 해당 비율이 26%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문제는 집안 침하와 폭우가 모두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양쯔강의 모습입니다.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양쯔강에 올해 들어 세 번째 홍수가 났습니다. 양쯔강의 수위가 위험 수준인 32.5m까지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후난성 샹자인강 지류에서는 제방 세 곳이 무너져 인근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잦은 폭우와 그에 따른 홍수가 이제는 중국 내에서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에도 민폐를 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 지방의 집중호우로 양쯔강 물이 바다로 대량 흘러들어왔고 제주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염분이 떨어지면 어장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지난 29일 말화도 남서부 약 30km 인근 해상에 28도 이상, 실용 염분 단위 26psu 이하의 고수온 저염분 물 덩어리가 유입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실용 염분 단위 psu는 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질을 뜻하는데 평년 여름철 제주 바다 염분 농도는 30에서 31psu이고 수온은 23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입니다. 저염분수는 염분 농도가 높은 바닷물보다 가벼워 수면 위에서 물덩어리 형태로 오랜 기간 떠다니며 강한 햇볕에 노출돼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제주로 유입되는 저염분수는 대부분 집중호우로 중국 양쯔강의 막대한 양의 담수가 바닷물과 섞여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 동중국해를 거쳐 흘러듭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최근 중국의 폭우로 양쯔강 초당 유출량이 평년보다 53% 증가한 7만 2천 T를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과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8에서 9월에도 제주 서부 바다의 염분 농도 23에서 26psu, 수온 30에서 31도의 고수온 저염분수가 대거 유입돼 서귀포시 안덕면 대정읍, 제주시 한경면 등에서 소라, 전복 등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96년에도 중국발 고수온 저염분수가 유입돼 60억 원 상당의 막대한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주는 민폐는 한국만이 아니라 북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북한 북부 국경지대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압록강 수위가 위험선을 훨씬 넘어섰고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여러 섬 5여여 명의 주민이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흙탕물이 쓸고 간 북한 신의주의 모습입니다. 지난달 25에서 29일 북한 신의주와 의주군에 내린 큰 비로 집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철로가 끊기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북한은 신의주를 포함해 압록강에 인접한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지역을 특급재해 비상지역으로 선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압록강 하류는 평소에도 폭우가 내리면 강이 범람하는 상습 홍수 취약 지역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폭우로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신의주 주변을 흐르는 압록강 면적이 폭우가 내리기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폭우가 심하긴 했지만 북한의 홍수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신의주시 동북쪽의 위화도 일대에선 강이 범람하면서 생긴 거대한 물길이 시 남쪽에선 농경지 곳곳이 침수된 모습이 위성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홍수로 공공건물과 시설물과 도로, 철길까지 침수돼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북한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바로 중국이 압록강에 세운 홍수방지 방벽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위성으로 본 압록강의 수풍댐은 수문을 열어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출된 물은 지형적 특성상 저지대인 신의주로 모두 흘러가게 됩니다. 이 물들이 서해의 밀물시강과 맞물리면 바다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고이게 됩니다. 신의주 지역이 고질적으로 홍수 피해에 취약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 단둥 지역은 신의주보다 2에서 3m가량 지대가 높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중국은 거기다가 1995년 압록강 대범람 이후 수방벽 시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압록 강변을 따라 홍수방지문 45곳을 설치하고 철제빈과 목재로 2.5m의 방벽을 쌓아 올린 덕분에 홍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벽 설치 이후 강물이 그만큼 무방비 상태인 북한 쪽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은 비 피해가 자주 반복되는 곳이지만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 단둥 지역은 이번 홍수에도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이 방벽을 설치해 불어난 물이 모두 북한으로 쏠렸고 여기에 북한의 낙후한 하수시설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게 되자 이처럼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분석인데요. 이번 홍수는 북한 정권에도 상당히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의 발원지가 중국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험악해지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채가 일경 4,400조 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채는 기업이나 국가 등이 장래에 상환해야 할 부채가 있음에도 대차대 조표상 부채로 표시하지 않은 채무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그림자 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경제 상황에 대해 통계 조작을 기반으로 한 자화자찬 대잔치인 중국의 전인대,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조차 지방은행의 대출 리스크가 심각하다며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을 정도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은 중국 인민들의 실생활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쓰촨성 면양에 사는 한 여성이 지방은행에서 사라진 자신의 돈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성은 30만 위안을 은행에 저축했는데 자신의 돈을 찾으려고 보니 사라지고 없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은행에 넣어둔 돈조차 사라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은 그녀의 계좌를 원래 계좌가 아닌 일종의 투자 계좌로 마음대로 변경해서 운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투자 손실로 원금마저 찾을 수 없게 된 것인데요. 무법천지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중국에서는 결혼 지참금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참금은 신랑 측이 신부 가족의 감사를 표시하는 풍속이지만 거액으로 불어나면서 사건 사고도 끊이지를 않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자신의 재력을 자랑하기 위해 지참금을 쟁반 한가득 현금을 담아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금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참금이 3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참금이 재력 과시의 수단이 되다 보니 지참금을 수송하는 전문 수송 차량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중간에서 가로채는 전문 사기단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말 요지경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최근 장쑤성에서는 사기 결혼으로 지참금과 소개비 등 6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짜 신부와 가족을 내세워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랑 측으로부터 지참금을 받고는 바로 연락을 끊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각종 금융 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요. 또 쓰촨성에서는 부모가 지참금 5천만 원을 받고 16살 미성년 딸을 강제로 결혼시키려 하자 딸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파혼이나 이혼 때 지참금 반환 문제로 분쟁이 잇따르자 중국 정부와 법원은 합동 기자회견까지 열어 고액 지참금 문화를 바꾸자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이나 많은 성비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소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로 불황의 꼴이 깊어지다 보니 지참금을 받고 달아나는 사람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복권 열풍의 이면에는 심각한 취업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는 취업은 아예 포기하고 집안일을 해서 부모 돈을 받는 전업 자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기댄다는 비판이 있지만 취업난이 얼마나 심하면 그러겠냐는 동정론도 있습니다. 중국의 복권방을 가보면 즉석 복권을 긁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20대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미래가 불확실해지자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겁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복권 구매 인증샷을 올리고 친구나 연인끼리 복권을 선물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복권 열풍에 힘입어올 상반기 중국 복권 판매액은 5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에서 10월 사이 누적 복권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나 증가해 무려 87조 5,6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구매액이 340위안이니 산술적으로는 전 국민이 다 복권에 매달렸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입니다. 문 닫는 가게는 많아지고 있는데 베이징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의 번화가나 관광지, 심지어 택시에도 늘어나는 것은 복권 자동 판매기뿐이다라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복권 사기 열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디플레이션 징후가 뚜렷할 정도로 중국 경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에 진심인 중국인들이 올해 외식비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 이상 대폭 줄였다는 통계는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조차 경제정책 변경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연내 경제회의에서 이전과 달리 정부가 경제정책을 좀 더 온건하게 펼치겠다며 많이 유연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정을 우선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유지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강경 일변도였던 부동산과 경제 정책에 있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부동산 금융시장 위기, 수출 부진으로 장기적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진 데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이슈로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마저 차단되어 사면초가 상태인 중국이 어떻게든 이를 돌파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당정 간부들에게는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당정 기관은 빠듯한 나날을 견디는데 습관이 필요하다. 이 말의 진의를 해석하면 곧 허리띠 조르기에 익숙해지라는 뜻입니다. 인민들은 획기적인 대책을 고대하고 있는데 씀씀이를 줄이고 일단 참으라는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그만큼 침체가 오래갈 것이니 허리띠를 조르면서 버티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는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됐지만 돈이 돌지 않고 내수 진작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관광 침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중국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은 거의 소멸하다시피 할 정도인데요. 특히 중국 지방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한국인 관광객의 급감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을 찾은 관광객 수는 47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856만여 명이 찾았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을 찾은 외국인 수가 5.5%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거의 완전히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 감소폭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자금성이나 만리장성 등을 찾아가 보면 중국인은 많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폐쇄적인 대외관계, 코로나19 발생지라는 부정적 이미지, 방간첩법 강화 등이 중국 여행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국이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방간첩법을 강화하면서 외국인과 기업 간부들 사이에서는 중국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중국에 가야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서방과의 갈등으로 공무원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문화교류, 청소년 교류 등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비즈니스 방문도 급감하면서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중국은 한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까지 내렸습니다. 한국, 태국, 일본, 베트남 등 인접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자 발급 수수료를 25% 인하한다고 밝힌 겁니다. 중국은 지난 3월 관광비자 발급을 정상화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자 결국 수수료까지 낮춰주면서 제발 관광하러 오라고 읍소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수료를 낮춘다 해도 방간첩법 폐지, 신속하고 투명한 의료 통계 공개 등으로 세계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예전과 같은 관광객 러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관광을 갈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저가의 LCD 제품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을 때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과감하게 LCD에서 철수한 후 OLED 시장을 선도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결단은 OLED 시장이 커짐에 따라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OLED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 수 있었는지를 조명했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OLED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지 한국의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은 디스플레이 산업 대전환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당시 TV 시장은 브라운관 CRT에서 LCD TV, PDP TV 등으로 급격하게 전환됐습니다. 전통적인 전자 강국 일본은 세계 TV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브라운관 TV에서 LCD TV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세계 1위라는 것에 도취되어 기술 개발에 소홀했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TV 강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2006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글로벌 TV 시장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섰고 한국은 당시 세계 TV 중 23%인 4,3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분야와 차세대 자동차 분야에서 OLED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커지면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또 한 번의 대단한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대체 어떻게 저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중국 OLED 기업들을 따돌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을 제친 것도 기술력이었다면 중국을 따돌린 것도 기술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협력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세계 TV 시장을 호령하는 두 회사가 OLED TV의 판매를 늘리게 되면 해외 글로벌 TV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LCD TV를 접고 OLED를 앞다퉈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도한 OLED TV 시장에서 한국은 10년째 점유율 100%를 차지해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 LG디스플레이가 OLED TV를 출시한 이후 아직까지 상업용 제품을 선보인 다른 나라 제조사가 없을 정도로 TV 시장은 세계에서 OLED 양산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한 한국이 100%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업계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LCD가 아닌 OLED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전략이 주요했다고 평가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대형 LCD 사업에서 철수했고 LG 디스플레이 역시 국내에서는 철수했고 중국 공장에서만 생산 중입니다. LCD와 달리 OLED의 경우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아직 큰 상황입니다. 특히 대형 OLED 분야에선 LG 디스플레이가 중소형 분야에선 삼성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이렇게 OLED TV로 시장을 선도한 이후 현재 민관 협력 하에 확장현실 XR, 모빌리티, 투명 이렇게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적극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분야 못지않게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거셉니다. 저가 물량 공세로 액정표 시장치인 LCD 시장을 추월한 데 이어 같은 저가 물량 공세 전략으로 한국 디스플레이의 주력인 OLED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중인데요. OLED 시장에서 사실상 한국의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은 늘 그렇듯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업고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냉정하게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OLED가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스마트폰 시장 정도에서만 물량 수준에서 근접했을 뿐이고 태블릿 노트북 등에 활용되는 정보기술용 OLED나 TV용 OLED에서는 중국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패널의 경우에도 폴더블의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가 85.8%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TV에 주로 활용되는 대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시장 지배력을 굳게 다지는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OLED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가 IT용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태블릿 노트북 등에 주로 사용되는 중형 디스플레이입니다. 내년 출시될 애플의 신작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되면서 본격적으로 태블릿 노트북에 OLED 채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태블릿 노트북 시장에서 OLED가 탑재된 제품은 8% 미만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이 시장이야말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삼성과 LG는 이미 애플 아이패드 OLED 패널을 수주해 각각 400만 대와 600만 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한국이 앞서고 있다지만 중국은 워낙 물량 공세로 나오기 때문에 간극은 더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추격 속에 OLED를 활용한 신시장을 개척해야만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폼팩터의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투명한 OLED와 밀어서 화면을 넓힐 수 있는 슬라이더블 OLED를 적용한 콘셉트카를 선보였습니다. 투명 OLED는 유리창과 디스플레이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차량 내 외부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슬라이더블 OLED는 커다란 화면으로 고화질 콘텐츠를 와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단독 공급하고 있는 대형 투명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OLED의 강점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이것은 기존 유리창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투명도가 높으면서도 OLED만의 선명한 화질을 유지합니다. 더구나 얇고 가볍기 때문에 맞춤화 디자인으로 확장 가능하고 사이니지, 모빌리티,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삼성 디스플레이는 화면이 구부러지는 벤더블 OLED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CES 2023에서는 뉴 디지털 콕핏이란 제목으로 시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시제품에는 34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는데 좌우가 700아 휘어진 곡선을 이루는 원의 반지름로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LG와 삼성은 고객사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20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모델에 이어 지난해부터 벤츠의 OLED 패널을 공급 중이고, 독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과 1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BMW, 아우디 등을 고객사로 확보했고, 지난 4월에는 페라리와 OLED 패널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 기업들은 차량용 OLED 패널 시장에서 9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1%는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양강 구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중국을 이처럼 압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텐덤 OLED와 같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LG의 야심작 텐덤 OLED는 유기발광층을 2개 층으로 쌓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한 개 층만 쌓는 기존 방식보다 휘도하면 밝기가 높고 수명도 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9년 업계 최초로 이 기술을 활용해 제품 양산에 성공했고, 올해부터는 유기발광 소자의 효율을 향상해 휘도와 수명을 더 개선했습니다. 소비 전력도 기존 대비 약 40% 저감한 2세대 텐덤 OLED를 양산 중입니다. 텐덤 OLED를 탄성이 높은 플라스틱 기판에 결합한 제품이 LG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P-OLED 플라스틱 OLED인데요. 이 제품은 LCD에 비해 소비 전력을 60% 줄였고 무게는 80%나 저감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P-OLED는 무게는 줄이고 전력 사용은 최소화해야 하는 전기차에 그야말로 최적인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8년에는 OLED 발광재료 구매 시장에서 한국 패널업체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밝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 패널업체들도 OLED 발광재료 구매액을 늘리고 있지만 주로 저가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품질 제품은 한국이 절반 이상을 점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인데요. 반면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는 OLED 발광재료 시장이 연평균 5.8%씩 성장하겠지만 중국 패널 업체들은 주로 자국 내수 시장과 화이트박스 제품 OLED를 위주로 양산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패널 출하량이 늘어도 중국은 여전히 저가 재료를 사용할 것이므로 중국 발광재료 시장 확대폭은 축소될 수 있다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암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LG 디스플레이는 획기적인 소식은 전해왔는데, 그동안 OLED의 일부 소재에만 썼던 중수소 적용을 확대해 고효율 장수명 OLED를 구현하는 연구 개발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수소는 무거운 수소를 뜻합니다. 일반 수소보다 2배 무겁습니다. 이 중수소가 OLED 분야에서 중요한 이유는 중수소를 OLED 소자에 활용하면
분자 결합 구조를 안정화해 기존 대비 더 밝은 빛을 내고 수명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21년 말부터 중수소를 OLED 패널에 적용해왔습니다. 다만 중수소를 적용하려면 재료를 만들고 수소를 치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들어 특정 영역에만 활용했지만 이제 중수소 효과가 확인된 만큼 OLED 패널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수소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IT 기기용 패널까지 중수소 기술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LG는 획기적인 텐덤 OLED를 양산한 데 이어 중수소 기술로 또 한 번 OLED 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해도 언젠가 중국은 늘 그랬듯이 OLED 분야에서도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한국이 살 길은 초격차 기술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유기발광 OLED 기술의 버전업이라 할 수 있는 확장형 EX-OLED 기술과 한 발 더 나아가 유기발광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LED 등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제언입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에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 키우면 될 줄 알았던 첨단 산업에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다른 공급망 관리가 없어도 완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엔 핵심 중간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와 상당수 장비와 기술력 역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이 알려지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국내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 장비 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공격적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수천억을 들여 인수합병을 하면서까지 기술력 확보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150개로 증가시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 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원천 기술 강국이 대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이 수십 년에서 100년 동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킨 국가들을 상대로 기술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의 반도체는 지난 6월 삼성에서 양산에 성공한 3나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하고 정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다 성능도 증가합니다. 반면 전력 소모는 감소하기에 발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원하고 그에 맞춘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가 유일하며 네덜란드 기업인 ASML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며 이전엔 일본 기업인 캐논과 니콘의 반도체 노광 장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개발에 실패하면서 점점 노광 장비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이었지만
구식의 노광 장비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기에 아직까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광 장비 역사가 찬란했던 만큼 그에 필요한 소재 산업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는 일본의 5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생산과 개발을 수십 년째 독과점 해오고 있었지만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를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크게 한방 먹였지만 그럼에도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일본이 95% 독과점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십 년간 독차지하던 반도체 소재 주력 3대 분야를 전부 국산화시키면서 자립에 나섰는데요. 이 배경엔 국내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성공시킨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동진세미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채 안 걸리는 노력으로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일본 산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국산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원천 기술 보유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만 150조 원에 달하는 삼성 측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합병하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첨단 산업 전 영역에서 쓰이게 될 원천 기술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합병한 이스라엘의 광학 장비 기업인 코어 포토닉스의 원천 기술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공룡 기업 애플에게 카메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NOVALED를 인수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삼성의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OLED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와 인피니온 그리고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의 유력 인수합병 M&A 대상 후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위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던 삼성은 국내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시키더니 이제는 소재를 넘어 원천 핵심 기술과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에 특화된 반도체 핵심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일본의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은 자체적인 노광 장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 90%, 일본의 캐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광 장비 시장에서도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테스트한 장비는 불화 아르곤 이머전용 장비로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착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으로 자체적인 노광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노광 장비 개발에 첫삽을 뗀 우리 기업이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까지 완성시킨다면 최종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오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까지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아 최종적인 결과물만 한국에서 생산해왔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스톱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그리고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업 영역 확장은 삼성처럼 최종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만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고객으로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최종 완성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안에 완성시키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수출 규제는 우습다는 듯이 장비를 새로 딱 맞춰 개발해내고 글로벌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더욱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삼성처럼 공룡 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출 규제와 공급망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직접 소재와 장비 생산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은 그동안 일본의 수십 년 된 밥그릇을 한국이 기술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본이 독과점하던 소재나 부품 사용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기껏 개발한 국산 소재를 안 쓰고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일본의 소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술 중심 행보에 미국도 크게 놀라면서 한국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20% 수준이던 미국 기업 듀폰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인지 한국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없는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가세하면서 일본의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소재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동안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00년에 가까운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이 소재 장비와 원천 기술 시장에 발을 담그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승기를 잡자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산 핵심 전략기술 15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술 중 미국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15개, 일본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22개, 중국과 독일을 상대할 기술은 각각 10개와 5개로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핵심 전략기술 150개는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도요타 계열사 지분을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인수한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슈칸겐다이를 통해 알려진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을 무시하며 자동차 분야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던 일본은 현대자동차의 위상과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뒤바뀐 한국과 일본의 처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도요타의 현 상황에 많은 일본인들이 공포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서서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위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왜 받질 못하는 거야? 고객의 항의에 판매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예정된 시일을 한참 넘겨도 차를 인계받지 못하자 폭발한 고객은 본격적인 항의에 들어갔죠. 비단 이 손님만이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판매 사무소까지 와서 차량 인계를 요청했으나 차량을 전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 판매를 했어도 실물을 받지 못한 것에 고객들은 불만이 하늘을 찔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계일이 밀린 이 차량은 결국 생산 중단 결정이 내려지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죠. 바로 도요타의 랜드크루저가 사태의 주인공입니다. 적기 생산 저스트 인 타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도요타의 수모라 할 수 있죠. 이 사건의 진상은 사실 여러 이슈들이 맞물려 발생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고객이 주문한 물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때 납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도요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죄를 해야 했죠. 랜드크루저 2022년 헝은 도요타에서 인기를 끌던 제품이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많은 고객들이 디자인과 성능에 반해 구매를 하는 등 위태로웠던 도요타를 살릴 차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시장에 데뷔를 했죠. 그러나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발 부품 수급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요타는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도요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모든 생산과 판매망을 철수했죠. 부지가 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유럽과 동유럽 등 판매망을 확충해 유럽 진출을 계획했던 도요타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공장 생산이 막히면서 계속된 적자를 매일 감당해야 했죠. 게다가 일본 정부도 러시아 정부와 척을 지며 미국의 편을 들었기에 러시아는 일본 기업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며 일본 기업 내쫓기에 열을 올렸죠. 결국 국제관계의 희생양이 된 도요타는 아무런 변호도 못하고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에서 벌어진 부품 수급 문제도 도요타를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요타 공장이 위치한 상하이 인근 지역과 청두 지역 공장이 지역 봉쇄로 멈추는 바람에 도요타 자동차는 필요한 핵심 부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물류 이동에 있어 엄격한 통제를 가했고 정부 시책에 저항할 수 없었던 도요타는 통제를 수용, 대부분의 손해를 떠안아야 했죠. 러시아의 경우 유럽 시장에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지만 중국의 부품망 통제는 도요타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도요타였기에 지체된 만큼 납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총 8,194억엔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수입액만 3,227억엔입니다. 전체의 39.4%에 해당하는 부품을 중국에서만 수입하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한 공장 폐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촨성에서 벌어진 가뭄 역시 도요타를 옥죄었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상당히 취약한 스촨성 도요타 공장은 기후 변화에 있어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결국 오랜 기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도요타에서 생산될 대부분의 자동차 제품은 생산 가동을 멈춰야 했고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도요타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와 대규모 리콜 사태 등 도요타 내부적인 문제점도 부각되면서 도요타 신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도요타는 기존 내연기관 시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미리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외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았죠. 이는 도요타의 철학인 일소현명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임한다는 뜻의 일소현명 정신을 받은 일본은 내연기관 고급화와 성능 개량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흐름은 전기차 EV로 넘어간 상황. 현대와 기아도 내연기관 위주의 차량 제조에서 플랫폼 사업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제조로 전략을 바꾸면서 체질 개선을 꾀했죠. 결과적으로 도요타의 선택은 최악의 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도요타 전체 차량 생산은 857만 대로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는 93만 대를 기록하며 9배 이상 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매출과 수익 면에서 비교하면 격차가 확 줄어드는데요. 도요타의 매출은 테슬라보다 5배, 순이익은 4배 많았습니다. 많은 차량을 판매해도 수익성 면에서 테슬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업이익률로 비교하면 이 수치는 황면하게 드러납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2.1%로 도요타가 10.5%를 기록한 것에 비해 1.6%p 차이로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부랴부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투자에 나서는 등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도요타도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7조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한다고 발표도 했을 정도인데요. 전기차 개발도 서툴렀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현대와 기아 등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을 물리치기 위해 도요타는 자동차 제조사 노하우를 총동원해 전용 전기차 BZ4X 모델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급하게 출시한 탓에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요타 웨이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제조 공정과 품질에서 절대 타협을 보이지 않았던 도요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도요타는 결합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도요타의 문제가 아닌 고객의 문제라고 둘러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문제로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미국 언론들이 취재에 나섰고 도요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도요타는 자사 전기차 리콜을 선언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차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5,000의 크레딧도 지불하면서 굴욕을 겪어야 했죠. 심지어 도요타 그룹 산하 상용차 업체인 히노 자동차가 엔진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하는 사건도 터지면서 도요타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 일어나는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내부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도요타는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요타는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그룹의 쇄신을 위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대표이사는 심각한 상황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 놓였죠. 올해 2분기 실적은 도요타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해당 기간 영업이익은 5,786억 6천만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74억 엔에 비해 무려 42%나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및 생산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기에 이후에도 비슷한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요타는 비상대책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산과 계열사를 통한 자금 확보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재해들이 겹친 것과 동시에 전기차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가운데 도요타 입장에서는 자본 확보가 급했습니다. 결국 최근 도요타에서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도요타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부품회사 덴소 DNSO의 지분 15%를 현대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슈칸다이를 통해 보도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덴소는 도요타 그룹의 핵심 부품 회사로 수많은 메이커의 부품을 공급하는 곳으로 원래는 도요타 자동차 산하에 있던 기업이나 분리를 해 지금의 덴소가 되었는데요. 도요타는 15%의 지분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청산하고 현대자동차에 이를 넘기는 것으로 급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죠. 슈칸겐다이에 따르면 현대 입장에서도 덴소의 지분을 매입, 세계적인 부품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양사는 모두 흡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한국과 일본의 처지가 역전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죠.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역전된 처지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한국과 일본, 저무는 일본 자동차 회사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1등인 테슬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과거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은 완전히 집어삼켰듯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해 한국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